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후기 가죽 치료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옆에 그림은 누구인가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그림을 다른 사람으로 본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누구의 인식과 관찰이 옳은가? 절대적으로 옳은 관찰이나 인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 저희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그림인 것처럼 보이나요? 혹 에스키모가 얼음집을 향해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요? 1980년도에 미국에서 가죽치료는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고 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분야로 인정을 많이 받게 되었죠. 일반 체계론적 이론과 사이버네틱스를 기초로 발전된 그 초기 가죽치료 이론은요, 가죽의 기능과 역기능을 사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념을 개발하고 또 가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죠. 이렇게 초기 가죽 치료의 모델은요, 문제나 증상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 포스터 모더니즘 확산과 더불어서 가죽 치료는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포스터 모더니즘과 2차 사이버네틱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은요, 2차 세계대전과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민권운동의 영향을 받고요. 모더니즘의 이성중심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내포하고 있는 사상적 경향의 총칭이다. 1980년대부터 문학이나 예술, 문화 전반에 나타난 시대 정신이나 세계관입니다. 따라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과 자연, 사회를 인식하는 방향, 절대적 진리에 대한 인식 방법에서 모더니즘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니즘은 본질주의, 보편주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조한다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다양성, 차이를 인정하고요, 비본질주의를 강조하면서 탈중심적이고 다원적인 사고와 탈이성적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보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교과서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모더니즘에 비해서 이 포스터 모더니즘은요, 이것을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내담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모더니즘 관점에서 만날 때는요, 보엔이나 사티어 등 이런 이론 개념에 관련해서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어떤 절대적인 지식, 그 절대적 교과서적인 것이 진실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치료자의 가족 체계는 어떤 증상이 있는가, 보엔에 의하면 불안이냐, 아니면 가족 체계, 그러니까 개념의 근거하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포스터 모더니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봐라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이버네틱스입니다.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일반 체계 이론이나 1차 사이버네틱스의 한계를 벗어나서 인식론으로 발전시켰다라고 보면요, 이런 부분에서 포스터 모더니즘 관점과 일치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사이버네틱스와 체계론적 관점을 기초로 발전된 그 초기 가족 치료는요, 여기서 말하는 블랙박스, 이제 블랙박스 그런 모델로서 체계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관찰자, 즉 치료자를 관찰 대상, 내담자로 밖에 두기 때문에요. 치료자로 하여금 내담자를 일방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치료의 실용적 목적에 많이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살아있는 유기체는 환경과의 상호작용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상당히 자율성과 자기 조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전제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한계성이 있다라고 보았고요. 또한 1차는요. 관찰 대상을 블랙박스로 볼 뿐만 아니라 관찰자를 또한 또 하나의 블랙박스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고요.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렇지만 이제 체계론적 가족 치료는 단순한 피드백 과정에만 초점을 두고 더 높은 수준의 피드백에 대해서 주의를 소홀히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고요. 2차 사이버네틱스는 이렇게 피드백 과정에서 여러 수준이 있음을 강조했고요. 또 2차 사이버네틱스라는 용어는요. 1968년도에 영국의 인류학자인 미드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 사이버네틱스 시각에서 체계의 속성을 경계, 의사소통, 규칙, 정서, 체계 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2차 사이버네틱스 시각에서 체계는 이러한 속성 이외에도 자기 중거성, 자율성, 폐쇄성, 부적 피드백 같은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속성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는 체계는 자율성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이는 체계의 구조와 그 작용의 질서가 환경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계 그 자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이죠. 또한 두 번째는요. 체계는 자기 제작과 자기 조직이다. 아니면 자기 만들기의 속성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체계의 조직 내 구성 요소는 연결망을 이루어 각 구성 요소는 다른 구성 요소의 생산이나 변형에 참여하는 방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계 스스로를 제작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 중거성이죠.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관찰 과정에서 관찰자의 의식은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한 세계가 탄생하는 것이지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 대로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거성이 없는 그런 치료자는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자 자체가 자기 중거에 매이지 말고 오픈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다섯 번째, 구조적 결정론입니다. 마투라나는 체계의 행동은 구조적으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이는 유기체의 행동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결정된다기보다는 그 체계의 자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사이버네틱스 수준에서 체계는요. 굉장히 부적 피드백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드백은 유기체가 역동적인 균형 상태에서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 조절인 항상성의 필수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피드백 과정의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볼 때 체계의 생존과 유지는 부적 피드백에 의해서이고 정적 피드백은 그 체계의 정체성이 깨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이제 후기 구조주의죠. 후기 구조주의 철학은요, 사회과학에서 나타난 포스트 모더니즘 현상이고, 구조주의 이후에 등장한 이론과 비평 방법으로서의 구조주의에서 변화된 이론으로서 이해되기도 하고요. 구조주의의 반박으로 하는 이론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표에서 보면요,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를 비교를 했죠. 구조주의는 사람들을 일반적인 계층이나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요. 전문가의 지식에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표면 현상은 내면 깊이 자리한 개인 정체성의 단서일 뿐이고 전문가만이 그 표면 현상을 정확히 해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개인의 삶은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서 해석되고 존중되어야 되고요. 전문가는 삶의 구조 밑에 있는 공식을 해독함으로써 삶의 이야기에 의미를 부여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빈약한 결론이 존중이 됩니다. 한편 후기 구조주의는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한 상세한 기술을 추구를 하고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지식이 존중되어야 되고, 표면 현상은 우리의 실제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이다. 우리 각자 표면 현상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대나 규범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삶의 그런 성취를 해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사람들은 각자 행하고 말하고 기억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각자 의미 있는 삶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서술이 존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죽주류가 포스터 모더니즘 성향으로 전환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이론은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와 사회 구성주의의 출현은요, 둘 다 포스터 모더니즘의 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성주의는요, 먼저 실제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 또는 선호하는 실제는 매우 개인적인 문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이나 현상에 대해서 진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도 없고 객관적 사실로 알 수도 없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구성한다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내가 구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적인 지식에서 벗어나서 사회적 지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구성주의는요, 실제 사회의 가족, 친구, 또래, 집단, 민족, 국가적으로 구성된다. 그래서 미시체계에서 거시체계로 보는 관점이죠. 실제는 언어를 통해서 구성되고요, 이야기를 통해 조직되고 유지된다. 실제와 진리는 언어라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해 간다. 그래서 셀프에 대한 경험은 타인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라면을 끓인다라고 할 때 그 레시피가 있죠. 보통 라면을 넣고요, 뭐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또 뭐 스프, 양념을 넣고 스프를 넣죠. 이거 이제 모더니즘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죠. 그런데 라면은 다양하다, 재료가. 뭐 스푼 넣고 넣지만 거기에 내가 좀 매콤하게 먹고 싶으면 고춧가루도 넣고요. 또 무엇인가 영양적으로 넣고 싶으면 파와 또 뭐예요? 여기에 뭐 다시마, 미역 같은 걸 더 풍부하게 넣고 내가 뭐 다양하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포스터 모더니즘이에요. 다양한 지식, 정보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같이 섞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포스터 모더니즘에 대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언어의 역할입니다. 모더니즘 시각은요, 객관적인 세계와 주관적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언어가 이 두 세계를 연결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더니즘에서 언어란 객관적 실제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의 상징 혹은 정보 처리 수단이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은 더 이상 언어를 단순한 도구로 취급하지 않는다. 사회 구성주의는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떻게 세계와 신념을 구성하는가 초점을 두고 있고요. 언어란 사람이나 세상을 정의하는 하나의 틀이고 실제는 언어의 기능으로서 언어의 변화는 경험의 변화와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고 관계를 맺고 실제를 구성한다는 시각은요, 치료자가 난 노닝, 쉽게 얘기하면 알지 못하는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요, 치료자가 미리 준비된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와의 치료 대화를 통해서 그들의 경험의 세계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사람은 치료자가 아니라 내담자죠. 치료자는 내담자의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그 이야기를 이끌어가고요. 또 치료자가 자신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나 미리 듣고 싶어 했던 것을 이야기하도록 이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난 노닝의 자세로 취하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페미니즘입니다. 포스터 모더니즘의 확산과 후기 가죽주의의 모델의 발달에서 페미니즘의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페미니즘은요,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여성 개인의 경험은 사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성역할 고정관념화, 제도화된 성차별, 여성 억압을 강요하는 정치와 제도에서 비롯된 신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자는 자신의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의식해야 되고요. 가부장제 사회체계를 비롯한 더 큰 사회 경제체계와 연관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울트라 모더니즘 시대의 가족치료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치료 이론을 통합해서 절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았는데요. 근래에 새롭게 대두된 것이 이 치료 모델인 그 울트라 모더니즘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난 20년간 포스터 모더니즘은요, 가족치료 분야에서 굉장히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고, 포스터 모더니즘의 확산과 더불어서 세계론적 가족치료가 근대적이고 기계론적인 그런 이론에서 새롭게 나타난 이야기 개념보다는 유용하지 않다는 그런 비판에 제기도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트라 모던 시대의 가족치료는요, 그동안 발전되어 온 가족치료 이론의 고유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여러 이론들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거나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 등 치료 분파 간의 통합이 필요한 시대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울트라 모던 그 가족 치료가 강조하는 통합과 선택, 이것과 저것 모두의 시각에 서로가 서로를 살림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진 상생의 가족 치료라는 용어를 붙이자는 의견에서 제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발달된 다양한 가족치료 접근법을 통합함으로써요,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장점만을 선택해서 임상에 임하도록 고안된 이 두 가지 모델을 한번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문제중심 치료 모델인데요. 이 모델은요, 노스웨스턴 대학교 가족치료 연구소 소장인 핀소프가 개발한 것입니다. 즉, 상호 구성주의, 그 다음에 체계이론, 상호 인과관계를 기본적인 이론적 틀로 했고요. 개인치료와 가족치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가족체계에서 문제를 유지하는 역동성을 사이버네틱스, 사회학습이론, 정신역동이론 세 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해석하고, 또 미누친의 구조적 모델과 헤일리의 전략적 모델 및 문제중심 모델,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을 초기 문제 확인과 문제 평가와 진단 과정에서 주로 활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초월 구조주의 모델이죠. 이 또한 노스웨스턴 대학교 가족치료 연구소인 이제 브루린과 이제 스워치 그런 학자와 시카고 아동연구소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이제 맥쿰 카러의 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 모델은 가족치료 학파를 망라하고 주요 개념을 선택하여서 어떤 초월적인 원칙에 입각하여 서로 연결하고 내담자 문제 파악을 위해서 심리 내적 과정, 가족 구조, 가족 상호작용의 인과적 연결고리, 가족 발달, 성문화라는 6 영역에 초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가족 치료의 발달 그런 시점을 초기 가족 치료에서는 일반 체계 이론과 사이버네틱스 이런 체계론적 관점에서 기초로 발전이 되었다라면, 이제 후기 가족 치료는요, 포스터 모더니즘 이런 사조 확산과 사회 구성주의, 후기 구조주의 이런 기초에 의해서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후기 가족 치료의 모델을 선호하는 그런 치료자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죠. 가족 치료의 다양한 모델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전문가가 증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추세이나 백바와 맥바가 지적했듯이 이제 후기 가족 치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단순히 가족치료 훈련만으로도 부족하고 어떤 철학이나 인문학, 자연과학 등 통섭적 그런 시각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적절한 훈련이 요구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담과 가족치료에 관심 있는 우리 모두는요, 이렇게 통합적으로 또 가족치료가 또 현대 시대에 맞게 가족 구조의 변화에 맞게 이렇게 또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또 어떤 이론이든 우리가 이제 먼저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런 개방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서 저도 기억나는 것은 알지 못함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후기 가족치료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해결 중심 단기 가족치료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